2025년 한국 경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위기라는 한 단어로는 사실 다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차가운 경제 데이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뜨거웠던 현장의 목소리들을 함께 엮어서 당시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그 복합적인 위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보시죠. 0.7%.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1.0%포인트나 확 낮춰버린 수치예요. 아니,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나 크게 깎아내리는 건요.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비상벨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연구원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 그냥 어렵겠다 정도의 추측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린 거죠.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걸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 바깥,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요, 말 그대로 사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신세였어요. 보세요.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중국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던 이 핵심 엔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전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거죠. 우리 물건을 사주던 가장 큰 손님들이 전부 다 이제 돈 없어 하면서 지갑을 닫아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경제의 생명줄, 진짜 핏줄이나 다름없는 이 글로벌 무역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폭풍이 밖에서만 불어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깥도 문제인데 안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제 내부의 문제들도 하나 둘씩 터져 나오고 있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숫자로 딱 보여주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8%, 그리고 건설 투자는 무려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질 걸로 예측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가게는 지갑을 꽁꽁 닫고 길거리의 건설 현장들은 올스톱하는, 그러니까 경제의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는 전형적인 내수 불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 더 암울한 건요. 우리가 보통 경제의 신호등이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몇 달 뒤 경기가 어떨지 미리 보여주는 경기 선행지수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등마저도 파란불이 켜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침체가 이거 금방 안 끝나겠구나 하는 아주 불길한 신호였던 거죠. 이 막대 그래프는 위기감을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4년이랑 비교해서 2025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거의 반토막 나고 경상수지 흑자는 아예 절반 아래로 뚝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나라의 비상금 통장 잔고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차가운 숫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숫자들 뒤에서 실제 사람들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경제 위기,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적 격변까지 휘몰아쳤거든요. 이제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던 말들을 보면요.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막 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경제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정치가 중심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붙인 격이었어요. 정치권에서는 계엄이니 숙청이니 하는 정말 무서운 단어들이 막 오고 갔고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떴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서로를 향한 극심한 대립과 분열이 나라 전체를 삼켜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한정당 대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이건 당시 정치권의 불신과 증오가 정말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이런 정치적 혼란이 그냥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고 경제를 살릴 정책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동안 그 모든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으로 고스란히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서울 세운지구 재개발 현장에 있던 한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아니, 옮겨갈 공간이라도 마련해주고 나가라고 해야죠.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 거창한 경제정책이나 정치 구호디에 가려져 있던 평범한 한 개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참 이런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또 계속되더라고요. 11월 13일에는요, 10대 학생들부터 심지어 80대 어르신까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고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희망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들의 끈질긴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토록 심각했던 경제와 정치의 복합 위기, 과연 이걸 헤쳐나갈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현대경제연구원이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보고서가 제시한 해법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라도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외환이나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게 꽉 붙잡아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위기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경제는 멈춰섰고 정치는 거친 파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요, 비단 2025년의 대한민국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